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인문학부에서 영문과하고 문헌정보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컴공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컴공을 한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콜세라 온라인 수업도 듣고, 근데 원래 어려서부터 프로그래밍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연 언어 처리 그 박사과정 중에 트위터에서 자연 언어 처리 엔지니어인데 한국어를 잘하는 엔지니어를 뽑는다. 왜냐하면 트위터 한국어가 처리가 되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 좋게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해서 자연 언어 처리 엔지니어를 일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언어 처리할 때 영문과에서 배운 언어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운 뭐 정보 처리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페이먼트 엔지니어로 2016년부터 에어비앤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결제팀에 갔죠. 진짜 아무거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트위터에 가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 회사가 나한테 일을 하나도 안 시키고 일을 시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돈은 많이 주고, 뭐 근무는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밥도 세끼 주고. 그래서 물론 그런 거 다 이제 의문을 가지시잖아요. 구글은 왜 저럴까? 트위터는 저도 이제 트위터는 왜 이럴까? 우리 회사는 왜 이럴까? 우리 회사 이러다 한 2년 후에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2년 후에 망하기 전까지 열심히 놀자 그러고 열심히 있었는데, 점점점 회사는 잘 되고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심지어 한국에서 그렇게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 회사가 왜 그러지? 그 고민을 한 4년 동안 출퇴근 시간에 매일매일 했어요. 이게 수평적 조직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수평적이지는 않거든요.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의 매니저 뭐 디렉터 뭐 위에 쭉 있고 수평적인 건 아닌데 그럼 뭐지? 하고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온 게 이제 그 역할 조직과 위계 조직, 아까 이제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전문가들의 역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실리콘밸리를 그리다고요. 근데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는 실리콘밸리 백과사전이에요.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5명의 저자가 함께 쓴 책인데요. 정말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으시면 딱 읽으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그 역할 조직, 위계 조직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갈 수 있는 메시지가 딱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좀 실리콘밸리에서 뭘 뭐 배우거나 뭘 이용해 먹으면 좋을까 우리가 라고 했을 때 아주 쓸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것만 모아서 따로 책을 내자라고 이제 출판사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나온 책이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기적 직원이라는 게 뭐냐? 조직보다 개인의 성장이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뭐냐하면 이 회사에서 인사팀에 사람이 빈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저기 전략팀에 있는 사람을 인사팀에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야, 가 그랬는데 싫대요. 안 간대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겠대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요즘 보면 이제 90년대생들의 항상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있다가 또 회사 나가요. 퇴사한대요. 뭐 해외여행 간대요. 얘네는 뭐야 도대체? 라고 생각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이기적인 직원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직원의 끝판왕이 누구냐? 가장 이기적인 직원, 이기적인 사람, 그 끝판왕을 찾았는데요. 그 친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손흥민 선수가 팀을 2번, 3번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팀을 엄청 많이 옮기면서, 그렇죠? 요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하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너무 사랑해서 토트넘에 충성을 해서 토트넘이 또 하나의 가족이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손흥민 선수는 뭐 여기서 토트넘을 위해서 골을 넣는 이유가 토트넘을 떠나기 위해서 오히려 골을 넣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업계에서 알려지면, 축구계에서 유명해지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더 큰 오퍼가 오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친구가 뭐 저기 함부르크 있을 때도 열심히 했던 이유가 함부르크 떠나려고 항상 떠나려고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와중에 각 팀에서 손흥민은 엄청난 에이스였고, 각 팀은 손흥민 덕분에 완전히 좋은 성과를 냈죠.
그래서 이런 이기적 직원들, 전문가들이죠. 자기의 커리어를 먼저 생각하는 전문가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런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책이 4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인 위계 조직을 넘어 역할 조직으로. 그래서 rank driven organization.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은 결정권이에요. 결정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맨 위에 결정권이 있죠. 그러니까 랭크가 제일 높은 사람에게 결정권을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면 결정 사항이 내려와요. 전파되죠.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해.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람이 또 일을 나눠서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해서 쭉 내려가죠. 머리의 크기가 여기서 머리가 제일 큰데 점점점 머리가 줄어들더니 이쪽에서는 실무진에서 머리가 없어요. 실제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실무진에서 갑자기 생각을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갑자기 이거 하기 싫대요. 말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다시 결정을 바꾸고 다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조용히 하고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일을 해서 정보를 수합을 하면 정보를 다시 올려보내서 맨 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이게 보고서죠. 그래서 위계 조직에서는 보고서를 늘 쓰게 돼 있죠. 주로 보고서를 쓰는 게 거의 주 업무죠. 네. 근데 역할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결정 내리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결정 내리고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직이에요. 그렇죠? 사장님이 엔지니어 결정 내리고 사장님이 디자이너 결정 내리는 것보다는 디자이너는 디자인 결정 내려야죠. 그러니까 위계 조직에서는 디자이너가 예쁜 핸드폰을 디자인을 했는데 사장님이 그걸 싫다 그랬다. 그럼 이제 전문 용어로 까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까이면 그 제품은 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사장님이 합격 그러면은 디자이너는 그냥 끝이에요. 야 사장님이 합격했다. 이건 이제 내 책임은 끝났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쉬면 돼요.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디자이너가 빨간 핸드폰을 디자인했는데 사장님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싫다 그랬다. 그래서 그거는 비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낸 거죠. 사장님은 비전문가니까 비전문가가 낸 거고, 그다음 엔지니어는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경영 전문가로서 경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은 지금 유행이 잠깐 탔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죠. 근데 디자이너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임팩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빨간색은 되게 구현하기가 어려워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디자이너가 그럼 빨간색 하자 또는 빨간색 하지 말자라고 디자이너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디자이너가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 사장님이 결정해 줬을 때는 참 마음 편했어요. 사장님이 책임질 거고 그럼 나는 이제 사장님한테 합격했으면 난 끝이에요. 근데 디자이너가 최종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내 이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커리어가 되는 거고 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게 디자인 일 끝났어가 아니라 이게 소비자에게 갔을 때 정말 감동으로 다가갈까, 그걸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고 내 포트폴리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저 혼자 그냥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맡겨봤는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왔는데 저한테 자꾸 이제 합격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이 역할 조직 이론을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제 의견을 제시를 한 다음에 디자이너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디자이너가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 회사의 미션이 뭐였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디자이너가 그럼 그거 다 완성되셨으면은 디자이너님께서 완성됐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시고 컴플릿이라고 해주시고 그럼 제가 돈을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디자이너가 갑자기 저한테 다 됐다고 가져온 사람이 이건 아직 완성이 아니라고 이건 이 상태로 내가 유저한테 나갈 수는 없다고, 유저가 사용하면서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할 거예요. 아니 그걸 사실은 위계 조직에서는 이제 CEO가 이걸 하면 사용자가 쓸 수 있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그럼 이거 사용자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시라고요. 알아서. 그럼 이제 디자이너가 사장님한테 줬을 때는 사장님 허락받을 때는 끝 하고 자유로워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고민 시작이죠, 이분은. 그래서 그렇게 자율권을 주고 주도권을 주면 자기가 책임지고선 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게 돼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검사를 받을 때는 사장님이 뭘 좋아하시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 걸고 밖에 나갈 때는 유저들이 뭘 좋아할까? 업계에선 뭘 좋아할까? 지금 제일 핫한 컬러는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장님이 싫어하든 말든 사장님 개인 사정이시고. 네. 그래서 위계 조직에서는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 이 사람 위계 조직 최고의 인재 에런이에요. 제 표지에 보면은 에런과 브라이언이라고 나오는데 에런은 A고 브라이언은 B예요. 그래서 A와 B의 A인데 이 친구한테 일이 이렇게 나오죠. 기획자가 이제 기획을 쫙 해가지고서는 기획서를 딱 해서 기획자 계신가요? 기획자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획자가 기획을 쫙 해서 200페이지 해가지고선 딱 줬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자바를 이용해서 이 기획서대로 그대로 해와. 그러면 이 최고의 인재는 뭐라고 하냐? 알겠습니다. 해오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럼 이 친구는 최고의 인재예요. 역할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시키냐? 역할 조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가 전문가잖아요. 이 친구가 최종 결정권자고. 그럼 매니저는 아니면 기획자도 없어요. 매니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매니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페이먼트 시스템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엔지니어는 그때부터 질문을 시작해요. 우리 이게 왜 하는 겁니까? 우리 뭐 내년에 어느 시장으로 진출할 겁니까? 그러면은 중국 시장 진출할 거면은 알리페이 인테그레이션부터 해야 되고, 한국 시장 진출할 거면 카카오페이부터 해야 되고. 근데 그럼 이게 위계 조직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엔지니어가 네가 그거 알아서 뭐하게 기획서대로 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종합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보를 모아야 되고 정보 공유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역할 조직에 위계 조직 최고 인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 페이먼트 시스템 필요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위계 조직 최고 인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실하고 눈치 빠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역할 조직 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데려왔는데 막 의사를 모셔왔는데 의사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치시겠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시는 거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의료적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고치시겠냐고요. 또 그런 거는 저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뭐 그러면은 교육시켜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반대로 위계 조직에 역할 조직 최고의 인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저 자바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다가 다음 주까지 페이먼트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하고 200조짜리 기획서 쫙 나왔는데 역할 조직 최고 인재가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 내년에 어느 시장으로 진출할 겁니까? 그럼 이제 팀장님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죠. 아니 그냥 좀 하시라고요. 여기 계획서 다 있으니까 이 기획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자바를 가지고 합니까? 이제 뭐 지금 이거는 파이썬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팀장님이 아니 이거 사장님 결제 난 거니까 못 바꾼다고요. 그냥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계 조직에서 이 사람의 강점은 뭐죠? 종합적인 판단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창의적인 능력 그런 건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그런 거는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할 조직 최고의 인재는 위계 조직 가면 바보가 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간 사람들이 삽질하다 끝나는 경우가 이제 거기서 막 내가 실리콘밸리의 강점은 이거였어 막 그러면서 막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면 이제 위계 조직 사람들 피곤하죠. 왜 자꾸 말을 걸어? 뭘 자꾸 물어봐? 시키는 거 하면 되는데 다 시켜주잖아. 왜 그래? 이제 그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그 이전까지의 내용은 실리콘밸리를 그리다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이번 책에 또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위계 조직에서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승진이에요. 그래서 임원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일은 뭐냐? 잘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전하게 해야 되죠. 안전하고 윗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되죠. 윗사람이 혁신을 해와라고 하면은 제목이 혁신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용이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내용을 쭉 쓰면 돼요. 그럼 진짜로 혁신적인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혁신적인 걸 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진짜로 혁신적인 것 프로젝트는 성공률이 막 10% 이하예요. 그럼 ROI 안 나오잖아요. 그럼 회사 잘리잖아요. 책임지고 회사 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내가 처음에 뭐 20대 초반에, 20대 뭐 후반, 중후반에 갓 들어왔을 때는 내가 무슨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하다가 아 이러면 나 회사 잘리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생각하는 건 뭐냐? 안전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건 뭐냐? 사장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우리 팀장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를 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늘 이직하잖아요. 이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계 조직에서는 내가 배우는 스킬이 뭐냐면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눈치 보는 스킬이 제일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회사에 못 가져가요. 다른 회사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삼성맨 딱 그렇게 되면은 삼성 안에서 모든 조직을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 전문성이 없잖아요. 삼성에 맞는 교육을 했는데 LG에 딱 가니까 달라 시스템이. 그러니까 LG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 시장이 없어지는데 전문화된 시장에서는 저희가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 5년 근무하면 쌓이는 경력이 LG에서 5년 근무하는 거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완전 역할 조직이 되면.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5년 한 거나 페이스북에서 5년 한 거나 구글에서 5년 한 거나 그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직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제일 좋은 일은 뭐냐? 제일 좋은 일은 승진이 아니에요. 승진해봤자 연봉 많이 안 올라요. 이직을 할 때 나를 찾는 회사가 줄을 서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에게 제일 좋은 일이 팀 내에서 연봉 올려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가 불러주는 게 손흥민한테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회사가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제일 안 좋은 일은 뭐냐? 잘리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나가려고 그랬어요. 잘리는 건 괜찮은데 잘렸을 때 갈 데 없는 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팀에서 방출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은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최신 기술을 계속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엔지니어 전문성을 살려야 되고 최신 기술을 계속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제가 옛날 기술을 쓰고 있다. 그럼 아무 회사에서도 나를 안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엔지니어링 4년을 하다가 1년에 갑자기 인사팀에 가 있었다. 그 지난 1년 동안 한 게 엔지니어링을 하나도 안 하고 인사팀에서 일을 했다. 그럼 저는 엔지니어로 다른 회사 갈 수가 없잖아요. 1년 동안 얼마나 뒤쳐져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계속 쓰고 혁신적인 걸 계속하고 심지어 오픈소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픈소스 왜 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만든 걸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맛있게 만들었는데 애플에서도 쓰고 뭐 삼성에서도 쓰고 뭐 요즘 뭐 페이스북에서 만든 리액트 그런 거 막 온 회사에서 다 써요. 근데 제가 면접 볼 때 딱 나타나서 야 너네 리액트 쓰지? 그거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들어서 모든 회사가 다 쓰는 거다? 그럼 뭐 면접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하는 게 엄청난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업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계속 도입을 하고 그게 가장 유리하죠. 그런데 반대로 위에서 야 인사팀가 뭐 전략기획팀가 미쳤어?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회사가 제 인생 책임져 줄 건가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손흥민한테 야 이번 올 시즌은 우리 골키퍼가 없으니까 너 한 시즌만 골키퍼 해라. 손흥민은 도망가야죠.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완전 커리어 말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직원들이 되는 거죠. 지금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커리어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절대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전문화 되는 게 전문화 됐을 때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제 커리어가 있는데 딴 거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 사장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관심 없어요. 팀장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팀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시키면 저 딴 팀 가거나 딴 회사 갈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음 회사가 나에게 뭘 원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들이 나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뭐 레알 마드리드가 나를 스카우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회사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너무 그냥 행복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삼시세끼 다 주고 참 배도 부르고 햇살도 쫙 들어오고 코딩하고 있고 그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봤어요. 회사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이거 뭐야 무서워. 나 마약하는 거 아니지. 병원에 빨리 가봐. 그리고 육아가 요즘 너무 힘드니. 그렇게 댓글을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에 있는 게 불행한 게 디폴트예요. 불행한 게 당연한 거예요. 회사에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은 너 요즘 일이 부족하니? 라는 소리를 들어요. 요즘 더 줄까? 네, 그래서 왜 그렇지? 근데 또 실리콘밸리에서는 제가 불행하다 그러면 큰일 나요. I'm unhappy 그러면은 매니저가 와가지고 야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됐어? 매니저의 일이 저의 해피니스를 관리하는 게 일이에요. 그럼 매니저가 일을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니저 실적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행복을 계속 체크해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행복이 디폴트예요. 그럼 왜 차이가 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행복의 프레임워크인 메슬로의 그 욕망의 피라미드, 이게 다 차야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더라고요. 생리적 욕구, 잘 먹고 잘 쉬고, 안전의 욕구, 괴롭힘 당하거나 협박당하지 않고, 애정 소속 욕구, 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존경 욕구, 내 회사가 내 기여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대해주고, 네가 했어 너무 좋아 그렇게 해주고, 자아 실현 욕구, 내 장점과 전문성을 살려서 자발적으로 제가 기여를 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불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생리 욕구, 늘 피곤하고 힘들고 졸리고, 그리고 근데 이게 제 친구들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 늘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마치 이게 프로의 모습이냐? 늘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안전 욕구, 일 못하면 잘린다고 협박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학생들한테도 뭔가를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다 협박이에요. 우리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전공을 해서 대학에 가서 막 엄청나게 많은 거 공부를 해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너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고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고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혼나 그러죠. 가서 공부나 해 그러죠. 이게 협박이잖아요. 협박.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너 이거 안 하면 잘려. 휴가 가고 싶어? 영원히 휴가 가. 그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그래서 안전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일을 시키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죠. 그리고 애정 소속 욕구, 팀원들 간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된다. 이거는 공채의 특성이죠. 공채는 늘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 전문직이면은 엔지니어랑 디자이너랑 경쟁할 일 없잖아요. 엔지니어끼리도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다 달라요. 얘는 코드 잘 쓰는 엔지니어, 얘는 리뷰 잘하는 엔지니어, 얘는 아키텍트 잘하는 엔지니어, 다 다른데 여기서는 무조건 코드 잘하는 빨리 쓰는 엔지니어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성상. 그 특성은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팀원들 관계가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경쟁 관계니까 늘 비교당하죠. 또 자아 실현.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내가 누가 시켜서 일을 한다. 제가 저녁 때 밥을 먹고 상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와이프가 오빠 상 좀 닦아 그러는 거예요. 상을 닦고 있는데 닦기 싫어져요. 제가 이미 시작을 해서 닦고 있는데 갑자기 닦기 싫어져요. 누가 시켜서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네가 프로그래밍을 지금 되게 좋아하지만 이걸 일로 하면 싫을 거다. 근데 시켜서 하면 싫겠죠. 네가 다음 주까지 뭐 이거 데드라인 맞춰서 해와 그러면 싫을 텐데, 야 우리가 회사에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이걸 정말 최고로 만들고 싶어. 넌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제가 자발적으로 되게 멋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데도 행복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과주의를 넘어 기여주의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IMF 이후에 성과주의라는 게 도입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성과주의 전에는 뭐였을까요? 연공서열로 위에서 쫙 계획하고 내려와서 그걸 수행을 하고 그냥 개인 평가 없이
그냥 돈을 다 나눠 먹고 이제 호봉제로 그냥 돈 받는 제도. 무슨 주의라고 할까요? 그거는. 네, 딱 안 떠오르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저도 이게 무슨 주의야? 난 성과주의는 알겠고 기여주의는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전에 무슨 주의였지? 제일 비슷한 게 공산주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계획해서 내려와가지고서는 내가 열심히 하든 말하든 보상은 똑같고 공산주의잖아요, 그게. 그럼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IMF 이후에 성과주의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됐죠. 성과주의는 뭐냐? 5개 만드는 사람부터 10개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2배를 더 준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상당히 제조업적 마인드의 그런 거죠. 특히 이제 그 교수 사회에서도 성과주의가 도입되면서 논문 숫자 뭐 그런 거로 사람들 자르기 시작했잖아요. 그거의 문제가 교수가 학계와 학교에 기여하는 거는 강의도 있고 막 연구를 막 했는데 정말 세계적인 연구를 했는데 네이처지에 딱 올라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아예 성과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기식 일이 되기 시작하죠. 자, 성과주의로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하기는 해요. 네, 성과주의로 박지성 2010년, 2011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은 최고의 시즌이었어요. 이때 28경기 나와서 5골 넣고 5도움을 했어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공격수죠. 경기당 0.3골도 안 되고 그 골수가 낮으면 어시스트도 높든가. 어시스트는 더 낮아요. 그래서 얘가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뛰어야 돼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기여주의는 뭐냐면 딱 두 가지 문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미션에 어떻게 기여했습니까? 자, 회사에서도 당신은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기여했어요? 그럼 제가 막 코드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리뷰를 잘했고 그리고 설계를 잘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주의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 박지성이 비록 골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환상적인 크로스 패스가 있었고 또 치밀한 전술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경기 내 최고 평점과 맨 오브 더 매치를 싹쓸이했다. 그 경기장에서 최고의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주의로 하면은 박지성이 유니크한 아주 박지성은 수비 공수 조율이 뛰어난 유니크한 공격수인데 그 유니크한 공격수가 성과주의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 선수가 되는 거죠. 골이 제로였으니까 어시스트도 제로니까. 근데 기여주의로 하면은 그 사람이 유니크한 장점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를 평가할 때 코드 몇 줄 썼어? 몇 개 프로젝트 성공시켰어? 그게 아니라 너는 뭘 했니? 라고 했을 때 우리 미션을 위해서 너는 우리의 팀의 성공을 위해서 너는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나는 딴 건 안 하고 코드 리뷰만 했어요. 한 줄도 코드는 안 썼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로 팀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60도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죠. 피어 피드백. 윗사람 매니저는 몰라요. 어차피 매니저 내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동료들은 알잖아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그래서 동료들이 아니 제가 리뷰를 해줬는데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라고 하면은 성과가 낮게 나오는 거고 저 사람의 리뷰 덕분에 우리 전체 코드 퀄리티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성과가 높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피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리뷰 360도 퍼포먼스 리뷰를 하고요. 나중에 자세히 더 배우시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세 번째 챕터는 완벽주의를 넘어서 경험 축적으로예요. 그 제조업에서는 완벽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냉장고를 만들어서 고객이 집에 딱 갔는데 냉장고 문짝이 떨어져요. 이건 정말 최악의 일이죠. 그럼 뭐 나사 종이는 사람 한 사람의 실수였을 텐데 그것 때문에 제품 전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는 정말 제조업의 핵심 가치예요. 핵심 역량이에요. 그런데 요즘 페이스북 앱 보면 버그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만드는 앱들 같은 거 보면은 완성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계속 버그를 만들잖아요. 버그가 또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하면서 계속 실수로부터 배워가는 과정. 자, 위에는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냐? 미션이 이거예요. 세계 1위 자동차를 만들자. 세계 인류 기업이 되자. 시장 점유율 1등이 되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1년 차에는 바퀴만 만들고 2년 차에는 바퀴에 차축을 달고 3년 차에는 이제 차체를 만들고 4년 차에는 자동차를 완성. 그래서 4년 만에 자동차가 짠 나와서 1, 2, 3년에는 뭐 고객한테 인도된 게 없고 이 차를 다 만들었을 때 고객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죠. 어쨌든 4년 차에 짠 나왔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혁신을 만드는 기업들은 미션이 명확해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정보를 모아서 조직해서 모두가 편하게 쓸 수 있게 하자. 우버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트는 것만큼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집처럼 느끼게 하자.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룰지를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그게 피벗이죠. 우리나라에서 피벗은 뭐죠? 이거 하다 돈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하다 돈 안 되면 딴 거 해보고 그게 피벗인데 그게 아니라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하는 게 피벗이죠. 지금 이 회사는 계속 피벗을 하고 있는 건데 인류의 이동 어떻게 편하게 하지? 발에다 바퀴를 달아볼까? 이렇게 해서 스케이트보드 나오고 그러다가 이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죠. 스케이트보드 하니까 몇 명 자꾸 넘어지고 사고 확률이 높으니까 그다음 뭐 킥보드도 만들고 너무 느리니까 자전거도 만들고 이 실수를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차에 이 회사보다 느리게 5년 차에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회사의 미션은 끝났어요. 이 회사의 미션은 안 끝났어요. 인류의 이동을 편하게 하는 거는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죠. 뭐 고속철도를 만들 수도 있고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우주선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진화가 되고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끊임없이 혁신을 해나가는 이유죠. 그게. 그리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포스트몰템이에요. 이게 포스트몰템인데 포스트몰템이 뭐냐? 포스트는 뒤란 뜻이고 몰템은 라틴어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후, 죽음 후에 부검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죽어서 누워있는데 왜 죽었나 하고 열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나 방송에서 제가 2만 달러를 버그를 만들어서 날렸어요. 회사에서. 저 페이먼트 팀이잖아요. 페이먼트 팀에서 돈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제가 버그를 만들어서 더 많이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 2시간 동안 증발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한 사람 계좌에 들어갔으면 어떻게든 찾아올 텐데 정말 수백 개의 계좌에 조금씩 들어가가지고서 그게 총합이 2천만 원이 됐어요. 그걸 발견을 하고 정말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서는 어쨌든 그 코드를 고치고 나서 밤새 이러고 있었죠. 아 내일 회사를 가면 죽었다. 내가 이거 2천만 원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 이거 어떻게 메꾸나 엄청 혼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니저한테 갔어요. 야 매니저야 나 2천만 원 날렸어 어제 2만 달러 날라왔어. 그랬더니 매니저가 포스트몰템을 쓰재요. 인시던트 리포트라고도 하고 사고 리포트를 쓰재요. 심할서예요. 심할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제가 해결을 했고 그 루트 커즈 왜 이 일이 생겼고 그리고 이 일을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에 5Why라는 게 있어요. Why를 5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걸 했죠. 뭐 너는 2천만 원에 날라갔다. 왜? 내가 만든 코드에 버그가 있었다. 왜? 거기서 내가 만든 코드에 버그가 있었다. 왜? 내가 병신이라서.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병신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실수의 Y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Y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버그를 만들 수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코드가 만든 코드에 버그가 있었다. 왜? 테스트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왜 테스트가 되지 않았었나? 나는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없었다. 그럼 왜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나? 그러면은 뭐 충분히 코드를 읽어보지 않았고 그 코드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명확하게 있지 않았다. 왜 그런 게 있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제 전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니까 코드에 대한 그런 디스크립션과 테스트가 없이도
코드를 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거기까지 나오면 이제 루트 커즈가 나오는 거죠. 테스트를 안 한 코드는 앞으로 절대로 멀지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테스트를 추가를 해서 항상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은 시스템에서 삐삐삐삐하게 만들자 라는 이제 액션 플랜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액션 플랜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 몇 명의 리소스를 데려와서 이거를 수행할 건지, 그리고 이 포스트모르템 쓰는 게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게 아니라 근무에서 그만큼을 빼줘요. 그래서 뭐 하루는 이것만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 대책을 수립해서 이거를 임플리멘트 하는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코드로 만드는데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도 빼주고, 이거 그냥 정상 근무예요. 이게 갑자기 엑스트라 근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실수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쭉 써가지고서는 전송 버튼이 있어요. 거기 전송 버튼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옆에 딱 메시지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이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 직원에게 이 이메일이 전달됩니다. 그럼 전 직원에게 제가 2만 달러를 날렸다는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막 별 생각 다 들어요. 진짜 난 진짜 이게 내가 2만 불 날린 부주의한 엔지니어가 돼서 엔지니어를 지켜서 승진도 못 할 거고, 내가 앞으로 별명이 2만 불이 될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쨌든 눌러야 되니까 눌렀어요. 답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장이 뭐가 오냐? 책임져줘서 고맙다. 난 누구한테 혼나지도 않았고, 난 2만 불을 메꾼 것도 아니고 뭘 책임졌다는 거지? 너무너무 고맙대요, 사람들이. 내가 2만 불 날렸는데 뭐가 고맙다는 거지? 나 매기는 건가? 그래서 왜 고맙다는 거지?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서 대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 이게 같은 버그로 2만 불에서 끝났지만 이게 100만 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계 조직이었으면은, 위계 조직이었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2만 달러를 날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가서 혼나고, 과장님이 부장님한테 가서 혼나고, 그냥 쭉 해서 징계가 내려오고 그렇게 되죠. 윗선이 쫙 혼나잖아요. 제가 혼나는 건 괜찮다고 쳐요. 윗선이 쫙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실수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승진이 안 되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군대처럼. 그럼 이때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덮는 거죠. 덮어야죠. 제가 안 덮어도 과장님 선에서 덮으실 거예요. 그래서 덮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한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얘가 실수해서 2만 불 날렸는데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팀끼리만 알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는 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엔지니어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코드를 한 번씩 쓸 때마다 그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한 10번쯤 일어나요. 그럼 코드 한 줄 쓸 때마다 막 수십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실패 확률, 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1%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1명은 늘 그 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1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아도 그 실수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수만 명이 있는 회사가 될 거 아니에요. 수만 명 있는 회사에서도 이런 실수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뭐 1,000원을 발행하는데 1,000주를 발행했었나요? 어떻게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걸 하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안 차려서이기도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그걸 미리미리 그런 일이 조금밖에 있었을 때 포스트모르템을 통해서 막았으면, 시스템을 고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그러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부터 배우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 포스트모르템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술 집약을 넘어 개념 설계로. 자,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에 하나 손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봐주세요.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봐주세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다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봐주세요.
네,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주세요. 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네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물어봤어요. 오케이 구글, 그리고 저기 한국이 선진국이냐라고 물어봤어요. Developed country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견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왜? GDP가 높고 영아 사망률이 낮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헬스케어와 교육이 되게 잘 돼 있어. 그래서 선진국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우리는 선진국이 아무 문제도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 선진국이 아니야라고 했지만 미국 선진국이잖아요.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데 미국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총기 난사하고 뭐 빈부격차 엄청 심하고 노숙자 넘쳐나고 뭐 그러니까 선진국은 문제 없는 나라가 아니고 선진국은 개발 끝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다 돼서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나라죠. 이게 뭐냐면 이제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이 된 나라예요. 청소년 때는 열심히 먹으면 키도 크고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성인이 되면 열심히 먹으면 살만 쪄요. 키는 안 크고. 그리고 내가 청소년 때 전교 1등 하는 게 최고였는데 어른이 돼서 나 전교 1등이야. 어쩌라고. 너 뭘로 돈 버냐? 너는 뭘 어떤 유니크한 밸류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냐? 그 저기 개발도상국들 보면 다 비슷하죠. 개발도상국들은 다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더 싸게 만들어서 더 높은 기술로 만들어서 더 많이 팔고 수출하면 돼요. 그게 제조업이죠. 그래서 옛날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 하고 있죠. 선진국들은 다 유니크하죠. 선진국들은 뭐 프랑스 하면은 뭐 낙농업과 문화, 관광의 나라, 영국 하면은 파이낸스의 나라, 미국 하면은 이런 실리콘밸리가 있는 나라. 그렇게 다 유니크하죠. 우리나라는 뭐가 유니크하냐? 우리나라엔 K-팝이 있죠. K-팝이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줄 수 있는 가치예요, 전 세계에. 근데 K-팝도 굉장히 중요하고 K-팝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다른 산업에서도 유니크한 밸류를 줄 수 있어야 돈을 버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최저임금은 올라갔죠. 물가도 올라가죠. 그러면 제조업 점점 좀 힘들어지죠. 제조업은 이제 망해가죠. 중국이 다 따라왔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 망했네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있는 브레인들이 봤을 때 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저기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가는 거잖아요. 실리콘밸리가 돈을 몇 배를 주기 때문에. 근데 야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가면은 되게 좋아. 근데 한국이 월급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막 K-팝도 있고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뭐 서울숲도 있고 되게 좋아. 가서 살아보자. 근데 이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게 안 돼요. 개발도상국에 가면 이 전쟁터에 내가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근데 선진국에 가면 아예 깔끔하고 깨끗하고 막 좋은데 돈도 많이 주고 막 그런 선진국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브랜드를 데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회사에 들어가면은 정말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한국인들도 다 하기 어려운 어떤 무슨 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저기 프랑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그 무슨 맨이 되려면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자신의 주체적인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위계 조직에서는 막 명령체계에서 명령이 내려가는데 중간에 프랑스 사람이 껴있어서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큰 문제죠 이거는. 명령체계가 내려가는데 그 밑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양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얘가 뭔가 못 알아들으면 같이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얘만의 가치 있는 장점 유니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또 기여주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뭐 인도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뭐 영국 사람도 그러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걸 안 한 나라가 있죠. 이걸 절대 안 한 나라. 이민 절대 안 받아들이고 다양성 정말 싫어하는 나라.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은 IT 포기했죠. 일본은 IT 안 하고 우리는 하이테크 제조업 국가로 남을래. 그래서
성장 동력이 없어졌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게 왔죠. 근데 우리나라도 계속 이대로 가면 그런 걸 밟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IT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타트업 경제가 있잖아요.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들 보면은 역할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그런 곳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절망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대 먹거리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형 문제가 넘쳐나요.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선진국형 문제예요. 근데 그걸 개발도상국형 해결 방식 다시 뛰자, 성실히 뛰자.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서울대 이정돈 교수님이 쓰신 축적의 길에 보면은 개발도상국 때는 빠른 실행이 제일 중요해요. 빠른 실행과 완벽주의가 중요한데 선진국에서는 개념 설계,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요. 에어비앤비가 뭐 엄청난 기술이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호텔이 아니고 남의 집에서 먹는 개념. 페이스북도 새로운 개념 만들어낸 거고,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새로운 아이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잖아요. 아이패드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애플이 삼성과 엄청난 격차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성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애플에서 아이폰 새로 나올 때마다 이번에도 혁신이 없다. 뭐 CPU도 거기고, 뭐 삼성에서는 뭐 이미 옛날에 했던 기술 지금 쓰고 있고. 근데 애플에서는 뭘 한 거냐? 개념 설계를 한 거예요. 기술 혁신을 한 게 아니라 개념 혁신, UX 혁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밀어서 잠금 해제했었는데 지문으로 잠금 해제하고 얼굴로 잠금 해제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보기엔 기술 혁신인데 걔네가 보기에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개념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아이패드라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기기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과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레드오션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계속 그쪽에서 블루오션을 만들고. 근데 애플이 지금은 옛날에 스티브 잡스 시대의 애플의 미션은 뭐였냐면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진보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최고의 도구를 만들자. 그럼 똑똑한 사람들이 아침에 신문 보는 대신 아이패드를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패드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의 애플의 미션은 뭐냐면 아이패드와 아이폰과 뭐 애플워치와 뭐 그런 제품들을 잘 만들자예요. 그냥. 근데 제조업적인 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신개념 설계보다는 제조업. 그래서 저는 애플이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번에 나온 애플에서 발표한 것들 뭐 애플 카드 뭐 그런 거 나왔죠. 기존에 모든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를 수익 모델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한국이나 중국 회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애플이 하기 시작하면 사실 애플이 답 안 나오죠. 엄청 비싸잖아요, 애플. 근데 애플이 정말 비싼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새로운 유니크한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삼성이 따라오고 뭐 다 따라와도 또 새로운 유니크한 걸 만들 거고. 그래서 그거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개념이 안 나온다? 그럼 이거 똑같은 기능이 더 싼데?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애플은 사실 위계 조직이잖아요. 위에서 쫙 명령하면 쫙 실행하는 위계 조직인데 위계 조직이 지금까지 애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위계 조직의 맹목대기 사람이 혁신적이어서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가. 근데 팀 쿡은 혁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위계 조직의 혁신의 한계는 사상의 한계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빠른 실행일 때는 빠르게, 실수 없게, 성실하게, 투자 대비 확실한 수익이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개념 설계 시대에는 천천히,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뭐 급하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해보고 천천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추락도 해보고 뭐 그 실수로부터 계속 배워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실수 없게 비행기를 처음 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도의 전문가들이어야 되죠. 이 에어다이내믹과 뭐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어야 되고. 근데 그냥 빠른 실행할 때는
뭐 비행기 전체적인 거 알지 못해도 돼요. 그냥 내가 만드는 부분만 알면 돼요. 그냥 남의 비행기 그냥 그대로 베껴서 하면 되니까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비행기를 처음 개발하는 라이트 형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비행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낮은 성공 확률을 투자해야 되죠. 그렇죠? 비행기를 만들어서 돈이 될 확률이 몇 %였겠어요, 라이트 형제가. 그냥 미션을 향해서, 사람을 날게 하자라는 미션을 향해서 간 거지. 야, 이걸 해서 돈을 크게 벌어보자 했으면은 비행기를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미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정말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근데 이 선진국에서 나오는 개념 설계 시대에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면 망해요. 왜냐하면 이윤 추구를 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플랜을 안 세우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미션은 뭐죠? 전기차,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미션은 전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자예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없애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그 발전된 전기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차를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화성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우주선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건데, 테슬라가 경영이 굉장히 악화됐었죠. 지금도 뭐 별로 안 좋지만. 근데 돈을 추구하면은 테슬라 빨리 접어야 돼요. 망한 사업부예요. 사업부가 이제 완전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게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지 안 벌지도 몰라요. 그래서 빨리 접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기존의 방식으로 봐서 이윤 추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멍청한 짓이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미션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을 새든 뭐 이렇게 돈을 어떻게 투입을 하든 뭐 사재를 털든 내 미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 큰 미션을 향해서 가기에 이거는 그냥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 같은, 그래서 빨리 털고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든 해서 저길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한 사업부에다가 돈을 투입을 하는 게 저스티파이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낮은 성공 확률에 투자를 하는 게 혁신을 자꾸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네,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요. 뭐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계도하고 지원하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정치의 역할이 방향 정해주고, 이 방향에 안 맞는 사람들은 좀 희생시키고, 뭐 임금 낮게 유지하고, 그냥 개발하고 이제 더 잘 사는 한국을 향해서 경제 개발을 향해서 갑시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규제는 정부, 그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규제예요. 그리고 경영진은 똑같이 계획과 설계를 해서 앞으로 비전을 딱 제시해서 앞으로 가자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한 거를 실무진은 빠르게 실행해서 눈치를 빠르게 하고 충성을 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은 그러면 이거에 최적화된 학생,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똑똑하고 밝기 잘 알아듣고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빠른 실행이 아니라 개념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개념 설계를 하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규제도 없고, 뭐 그냥 정말 국민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프라만 만들고 직접 지원은 안 하고, 규제도 그냥 큰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거 다 해봐. 그런데 그러다 누구 사람 죽였다 그러면 이제 징벌적 규제가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위험한 짓은 하면 안 되지만, 뭐 새로운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영진은 전문적 결정은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하고, 그러니까 디자이너 결정하고, 경영 결정은 경영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CEO가 사주가 아니에요.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경영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이제 브라이언 셰스키라는 CEO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규제큐티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그러니까 경영 결정을 하는 회사 동료예요. 윗사람이 아니라 제가 뭐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걔는 경영 전문 회사 동료예요. 우리 매니저는 저를 매니지하는 게 자기 일인 회사 동료예요. 윗사람이 아니고. 저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 동료고 디자이너 주니어 엔지니어 지금 갓 졸업한 주니어 엔지니어는 하는 일이 주니어 엔지니어인 회사 동료예요. 그냥. 그래서 수평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조직도는 있죠. 그 조직도는 하는 일에 대한 거죠. 이 사람은 이만한 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실무진이 전문적 수양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다 결정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전문가를 뽑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커리어와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죠. 개인 브랜드 관리가. 저는 블록체인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뭐 AI 잘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뭐 자바를 잘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뭐 그런 게 브랜드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학생일 때 대학생은 뭘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야 전공 공부 언제 토익 공부해야지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이렇게 개념 설계가 중요한 시대가 오면은 야 토익 공부 언제 해? 토익 공부할 시간이 없어. 전공 공부해야지. 전문가를 뽑으니까. 전공 공부를 그렇게 해서 전공 공부를 해야 되면 고등학교 때 뭐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때는 내 전공을 뭘 정해야지 평생 내가 전문가로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 타고난 적성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중학교 때 뭘 해야 되죠? 사춘기를 겪어야죠. 사춘기를 겪고 자아를 형성하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 가고 싶은 방향이잖아요. 창의적인 교육, 자아 탐색, 뭐 그런 거, 직업 탐색.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면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봤자 여기서는 충성한 사람 찾는데 토익 잘 보는 사람 찾고. 근데 이게 바뀌면 우리나라 교육도 자동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미국 교육은 이미 바뀐 지가 몇십 년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발 딜레마 삼각형이에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속도와 품질과 기능수. 그래서 기능수를 늘리려면 속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엔지니어인데 이게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이걸 잘 맞추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시니어 엔지니어로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획자라는 게 있죠. 기획자가 뭘 하냐? 설계를 끝내놓죠. 설계를 끝나면 어떻게 되죠? 퀄리티와 피처가 고정이 되죠. 퀄리티와 기능이 고정이 되죠. 그럼 남는 건 뭐죠? 스피드. 그래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는 스피드만 중요하죠. 빨리 코드를 써서 빨리 하면 잘하는 사람이고 천천히 해서 느리게 하면 이제 못하는 사람 내지는 게으른 사람 내지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이렇게 3D 직종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계 조직을 역할 조직으로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냥 해답은 간단해요. 결정권을 좀 분배하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구글 같은 역할 조직을 위계 조직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지금까지는 다 의사결정을 하고 제가 엔지니어로서 책임을 지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 모든 행동을 위에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그 결정권을 위로 쫙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고서 쓰기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뭐 엔지니어로서 이 최고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윗사람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제 전문성은 점점 없어지죠. 그러면 이직 시장이 점점 없어지죠. 전체적으로 업계의 이직 시장이 없어지니까 공채가 강화되죠. 그럼 공채로만 회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반대로 다시 결정권이 밑으로 내리기 시작하면은 전문화가 되고 그러면은 뭐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려면은 공채로 안 들어가도 다른 회사는 뭐 스타트업 가서 5년 경력 쌓고 이 회사가 원하는 만큼 경력이 쌓이면 이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공채 시장에 막 목숨 걸고 뭐 토익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위계 조직을 역할 조직으로 만들려면 결정권을 분산시키고 이적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타고난 재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문과인데 어떻게 엔지니어가 됐어요?잖아요. 어떻게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됐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뭐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듣고 뭐 굉장히 운도 좋았고 성실하게 공부도 했고 그래서 그게 뭐죠? 저는 열심히 해서 했고 운도 좋았고 여러분도 하면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냥 무난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크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저는 프로그래밍을 타고났어요. 그렇죠? 이 말을 잘못하면 굉장히 죄송한 말이죠. 저는 프로그래밍을 타고났어요. 아니 재능이 있으니까 엔지니어가 된 거지 재능이 없는데 엔지니어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업무과 나온 사람이 뭐 콜세라 수업 듣는다고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엔지니어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도 않을 거고 재밌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타고났어요. 그러면 완전 재수없었던 이유가 모든 사람의 목표가 같았어요. 내가 뭐 청소를 타고났던 컴퓨터를 타고났던 뭘 타고났던 나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돼서 사실을 패스를 해서 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못 버는 옛날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공부를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축구를 타고났어요. 공부를 타고나지 않은 사람한테 네가 축구를 열심히 하면 뭐하냐? 너는 40패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애는 저는 막 5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막 머리 좋고 타고난 애가 와서 5분 만에 딱 해가지고서는 딱 합격했어요. 진짜 재수없죠. 진짜 짜증나죠. 이런 불공평한 세상. 그래서 걔가 딱 인터뷰를 하는데 전 타고났어요 라고 하면 진짜 재수없으니까 저는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뭐 제가 운이 참 좋았고요. 뭐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청소를 타고났다. 정리하는 걸 타고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쌍한 일이잖아요. 넌 타고나도 어떻게 그런 걸 타고났니? 너는 사시하기 글렀구나. 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마리에 콘도 아시죠? 일본 사람인데 정리와 청소를 잘해가지고 유튜브로 대박이 나서 여기 있는 아마 모든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유튜브로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엔지니어를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타고났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우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이거 타고났고 딴 사람은 딴 거 타고난 거잖아요. 우리가 손흥민이 골 넣었을 때 쟤는 축구 타고났어 완전 재수없어 그러지 않잖아요. 쟤는 저거 타고난 거고 우리는 딴 거 타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면 각자 가는 길이 다르면 서로 뭐 제가 뭐 타고났네 안 했네 뭐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쟤는 저쪽을 탁월하든 말든 그럼 제가 탁월하면 나는 이거를 탁월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똑같은 길을 달리고 있으면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야 되면 똑같이 1등을 향해 가야 되면 그러니까 평가 그 성과주의 평가에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받으면 획일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받으면 잘난 애가 재수 없죠. 그렇지만 각자 목표가 다르고 각자 유니크한 밸류가 다르면 재수 없을 필요가 없죠. 쟤는 저거 잘하고 난 이거 잘하고 그러니까 같이 비교를 안 당하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결국은 전문가의 시대고 전문가의 시대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시대고 그래서 그거를 갈고 닦으면 돈이 되는 시대.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의 시대에는 내가 잘하는 걸 아무리 갈고 닦아봤자 변호사가 안 되면 돈이 안 되는데 지금은 내가 뭘 해도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대기업 가는 것보다 유튜버 가는 게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이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리콘밸리를 따라할 때 이제 이런 것부터 따라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거, 직장을 자유화하고, 뭐 근무 시간을 자유화하고. 근데 이 결정권과 소유권을 분산을 하면 소유권 분산에 주식 나눠주는 거고 결정권은 이제 아예 결정권을 줘버리는 건데 그런 거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이거를 추구한 게 아니라 이런 막 복지 뭐 그런 걸 추구한 게 아니라 결정권과 소유권을 분산해 놓으니까 이런 게 자동으로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결정권자인데 보고서 쓸 일도 없고 내가 그 보고를 할 일도 없는데 내가 뭐 정장을 입어서 뭐하며 그래서 복장이 자율화되고 내가 그러면 굳이 내가 회사에 사장님 계실 때 내가 굳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근무 시간도 자유로워지고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자유로운 복장을 그냥 가져와 버리면 내가 뭘 입어야 편하지가 아니라 과장님이 내가 뭘 입어야 좋아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많은 결론을 낸 회사들도 있죠. 큰 회사들 중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사주라는 게 있으니까
사주가 모든 권한을 퍼뜨리는 게 사실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사주가 어떻게 디자인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진행 결정을 다 내리겠어요. 근데 모두 다 사주에 가서 허락받고 와야 되는 이상한 시스템이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다른 회사한테 회사 사람들을 뺏기면 안 되니까 또 이거는 확인은 해야 되고 이상한 갈등이 생기죠, 회사 내에서. 네, 그래서 이상이고요. 네,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통해서 팔로우 해주시면은 제 소식을 들으시거나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샌프란 오실 때 에어비앤비 관광시켜 달라고 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